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와 문법 창비 출판사 독서와 문법에서 국어가 걸어온 길, 그러니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어사를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역사시대 이후 한반도의 언어는, 자, 역사시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거, 즉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생기고 부족을 이뤄가지고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부터 쭉 한반도의 언어는, 자, 북쪽에 부여계통 언어가 됐어요. 북쪽에는 부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고구려어로 계승이 됩니다. 이렇게 부여계통의 언어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한반도 남쪽에는 한계통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백제어 신라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삼국 통일을 돼서 신라가 통일하니까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죠? 경주였지? 그치? 지배층들이 다 경주 출신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경주를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이 됐을 것이다. 왜? 지배층들이 쓰는 언어를 자기들의 언어를 썼을 테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래도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자료는 없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시기의 언어를 우리가 이제 고대국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국어. 자,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자, 이제 고려가 건국을 해요.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언어의 중심지는, 고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쵸? 개성이겠지, 그치? 그래서 개성으로 가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이제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언어를 우리가 중세국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16세기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1592년에 일어나거든. 1592년인데 7년 동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좀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그 여태까지를 이제 기준으로 잡게 된다는 거, 역사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제 직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요 국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대 국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19세기 말까지를 잡았을까? 19세기 말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뭐냐면 가보개혁. 자, 가보개혁이 1894년 19세기 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또 한 번 우리 민족의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표를 보면 부여, 한조어가 이렇게 가는데 부여는 원시부여 이렇게 돼서 원시부여가 다시 고구려어로. 그래서 부여계통의 언어가 고구려어로 간 거고, 그 다음에 한어는 백제와 신라어로 이어졌다가 신라 통일되면서 신라어에 통일됐다가 이제 중세국어 갔다가 근대국어 갔다가 현대국어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국어사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운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사를 구분해 보면, 이제 국어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고대국어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고대국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역사시대, 즉 고조선 우리가 생각하면 쭉 해서 통일신라까지, 신라시대까지 우리가 고대국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세국어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이 근대국어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바로 고려의 건국, 그렇죠? 고려의 건국을 기준으로 가게 되고,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겠죠? 그렇지, 임진왜란. 자,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1592년이니까 16세기 말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가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바로 그렇지, 훈민정 천대.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나눠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를 세종대학교에서 직접 창제를 하셨고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43년이니까 15세기 중엽이 되겠지, 그치? 15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 그래서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훈민정음 전은 한문이 중심이고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글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대국어 때는 우리가 고대국어부터 좀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두, 구결, 향찰 이런 걸 배워야 되고 특히 향찰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우리 문장으로 표현한 거야. 최초로. 이해됐죠? 그래서 종합적인 표기 방식에서 향찰을 좀 중시하고요. 이 이후부터는 뭘 중시한다? 한글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후기 중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그래서 훈민정음부터 이제 중세국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왜냐하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가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게요.